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 관련 법령에서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그리고 장애인 연금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초연금법. 자, 기초연금법은 우리가 연역을 봐야 되겠는데, 기초연금법의 연역을 보면 1998년에 경로연금이 보면은 기존에 있던 노령수당에서 노령수당이 폐지되고 그냥 복잡을 써야 됐군요. 네, 처음부터 쓰겠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법에 노령수당 조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1998년에 경로연금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에 경로연금을 폐지하고 기초 노령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경로연금을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을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법에 있는 경로연금이 2007년에 폐지되고 2008년부터 그러면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랬던 것이 2014년 이제는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기초연금, 노인 소득 보장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기초연금의 출발은 노령수당부터 경로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그리고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대상. 기초연금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 인정액 조건 충족자로서 65세 이상의 70%를 바로 기초연금의 수급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65세 이상 70% 선을 소득인정액으로, 그래서 이 소득인정액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그 바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70% 선이 되도록 이렇게 정하게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법령 보실까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 대상의 이걸 가면 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귀속적 지위가 되겠죠. 그 중에 연령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지 아닌지 자산조사. 우리가 정책론에서 봤던 것처럼 대상자 선정기준 귀속적 욕구나 지위, 보상, 진단,
자산조사 그러는데 이 기초연금법에서는 바로 이처럼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귀속적 욕구, 귀속적 지위, 연령 들고 그리고 소득인의 조건으로서 자산조사 들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산조사, 소득인증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아닌지를 뭘로 알아본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라고 하는 이러한 자산조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공부주의 기본 전제 조건은 자산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기초연금액. 자, 기초연금은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플러스 국민연금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인플레이션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그 보험급여가 30몇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발표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연금액, 국민연금액 등을 고려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이 나와 있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줍니다.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갖다가 집에다 받쳐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와 있지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할 때 그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뭘 제출해야 된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바로 여기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 자산조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기초연금의 신청,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조의 성립은 신청한 자로서 자산조사 통과가 돼야 되겠죠. 신청하고 그리고 자산조사에 동의해서 자산조사 받고 거기에 통과해야 공공부조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 종면 10조 이후에 보면은 기초연금 지급 신청하고 그리고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하고 그리고 자산조사 받아서 통과가 되면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언제부터? 결정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자, 중요한 것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겁니다. 거기다 둘째 줄 줄쳐놓으시고.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80%씩만 지급한다. 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부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80%만 지급을 한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 금지, 담보 제공 금지, 압류 금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도 금지, 담보 제공 금지, 압류 금지가 되겠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급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급여거든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5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이하인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그 반대에서 보면 그 이상은 압류할 수 있죠. 그러나 기초연금은 어느 것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다. 다음에 이유신청 나와 있죠. 만약에 권익을 침해받거나 처분의 이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용분담이 나와 있죠. 비용분담. 비용분담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시면, 비용분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시면, 비용분담. 당연히 여기는 공공운영이 조세로 운영하죠. 조세. 조세라고 하는 것은 뭐 번호를 매길 건 아니지만 바로 이 조세라는 것은 공공재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재원으로. 조세 자체가 공공재원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뭐 이 번호 묻힌 것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만 어쨌든 공공부조는 재원을 뭘로 쓴다? 조세로 사용하고, 조세는 공공재원,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조세 비용 중에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의 분담이죠. 이걸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여기에는 국세 부문이 있고 지방세 부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사에서는 40에서 90%를 지방마다 재정 자립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지방세는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도에서 나머지의 어떤 시도와 시군구가 숫자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분담하는, 그렇게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원 조달이나 또 그런가 하면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의 국가 부문은, 즉 국세 부문은 40에서 90%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초연금에서는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론과 비교해 본다면, 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은 기여연금이 있죠. 기여연금. 기초연금은 무기여연금입니다. 무기여연금. 기여와는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이 되겠어요. 여기는 기초연금은 조세로서만 하지만 여기는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가 같이 합쳐져서 재원으로 조달됩니다.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보험료와 조세가 이렇게 합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기초연금은 어떻게 보면 정액연금의 개념에 속하는 데 비해서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에 속하는 이런 걸로 이런 다양한 걸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연금 공공부조로서 이런 정도 가지고 가시면 뭐 충분히 답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은 뭐 또 연역 적어볼까요? 연역은 1977년 의료보호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생활보호상의 급여 종류에는 의료보호가 있었거든요. 생계보호, 주거보호, 생계보호, 그리고 의료보호, 교육보호, 이런 식으로 보호라고 해서 법률을 의료보호법이라고 했던 것을 2001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급여로 바뀌죠. 그래서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다. 거기 보면 다른 건 다 많지만 의료급여법 보세요. 의료급여법은 부양의무자, 다른 건 좋지만 부양의무자. 어쨌든 의료급여법은 극빈층 대상의 의료보장제도 아니겠습니까? 극빈층 대상의 의료보장제도. 뭐 쓸까요?
의료 보장의 의미를 갖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부양 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일촌후 직계일종 및 그 배우자. 여기 의료급여법에도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파생된 특별법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가 누구예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 내 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인 의료급여의 수입 부양 의무자도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제정하시고 만약에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서는 적용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수급권자에는 뭐 크게 내용까지 여기에는 일종 수급권자와 이종 수급권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종 수급권자와 이종 수급권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종, 이종 수급권자로. 그리고 거기 오면 난민에 대한 특례가 있다는 거죠. 난민에 대한 특례. 이 의료급여는 특별 예외 규정으로선 난민에 대한 특례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또는 뭐 취업 뭐든 이런 이 노인에 대한 특례가 없고 난민에 대한 특례만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특례. 거기 볼까요? 난민 인정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다른 법령의 의료급여를 받았으면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두 번 치료받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 어쨌든 우리가 수급권자에는 크게 일종 수급권자와 이종 수급권자로 나누되 일종 수급권자와 이종 수급권자로 나누되 난민에 대한 특례가 있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장기관. 우리가 딜리버리의 개념을 가진 걸로써 보장기관은 기초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었습니다만 이 의료급여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이건 똑같으죠. 왜 그럴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규정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인 의료급여의 보장기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중에 하나의 급여인 의료급여의 보장기관 똑같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다음에 거기 보장기관에 의해서 사례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관리.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장은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사례관리를 위하여 시도, 시군구에 뭘 둔다? 의료급여. 지금 의료급여법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지금 이게 우리가 보장기관이라고 해서 보장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음에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례관리. 그래서 시도와 시군구의 지단마다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시도, 시군구까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시도, 시군구, 지단마다 의료급여. 지금 우리가 의료급여법이니까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죠.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기속행위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거기 보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하는데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회보험에 보면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나 국민건강보험시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모두 5대 사회보험의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속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하되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처럼 공공부조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도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하되 차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하나의 공식처럼 거기도 보면은 보건복지부에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뭘 맡는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라고 해서 이게 같은 공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의 종류. 의료급여의 종류. 자, 거기 보시면, 자, 여기는 좀 놔두고,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급여와 동일은 아니고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적겠어요. 건강보험급여. 자, 여러분 알다시피 건강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틀을 생각하면서 같이 보겠어요. 의료급여는 요양급여라고 하지 않고 의료급여라고 해요. 의료급여.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라고 하죠.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출산하게 되면 요양비 지급하지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요양비 지급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임신, 출산, 진료비. 자, 이것도 역시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모 칠급하는 여기라는 거죠.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보험법상의 임신, 출산, 진료비는 바우처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여기 의료구역상의 임신, 출산 비용은 추가 비용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용 현금급여로 지급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역시 건강보험에도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여기도 건강검진. 여기도 역시 건강검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고 평등한 사회라면 잘 사는 사람이 아프고 다친 것과 못 사는 사람이 아프고 다친 것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애를 낳는 것과 못 사는 사람이 애를 낳는 것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돈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보험, 건강보험 가입자나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안 낸다고 표현하지 말고, 안 낸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극빈층들이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의료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급여로서는 바우처로 제공되지만 의료급여에서는 바우처가 아닌 추가비용 지급이라고 하는 현금급여로 지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이따 이 법으로 볼 겁니다. 자, 먼저 의료급여, 요양급여와 내용 똑같습니다. 의료급여의 내용이나 요양급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의료급여의 의료급여기관 책에 나와 있죠.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은 건보법상 요양급여기관과 또 이것도 유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의료급여기관은 1차 의료급여기관,
그리고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래가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이 어쨌든 1차 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의료기관입니다. 신고를 한 시장, 군수, 구청에 신고를 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또 약사법에 의한 희귀의약품센터, 또 보건소 등은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합니다. 3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2차 의료급여기관을 3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합니다. 교재 다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이렇게 합니다. 이 중에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기관과 일치하는 것은 1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그건 요양기관이라고 그러죠. 또 약사법에 의한 약국이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을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 하되 건강보험법상에는 요양급여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의료급여기관에는 이렇게 의료기관, 또 지역보건법이나 농어촌법에 의한 보건소 등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있는데 의료급여기관을 1차, 2차, 3차로 나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의료기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한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차, 2차, 3차로 나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거기 사망해 보시면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강보험법상에도 받고 의료급여법에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법상에도 있고 또 의료급여법상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급여비용 볼까요?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거기다 뭘 적어야 돼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어요. 우리는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시면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당연히 공공재원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보험료를 주둔 재원을 해서 국가지원금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뭐가 있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은 민간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혼합재원으로 운영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료급여제도에도 의료급여법상에도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는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체크를 내놓으시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본인 일부 부담금.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도 어떻게 재원을 운영한다? 혼합재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서류의 보존이 나와 있네요. 서류의 보존은 5년을 원칙으로 건강보험법상에서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의료보장에 관한 서류 보존은 5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5년을. 그런데 약국 처방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상에 나오는 서류 보존에 대한 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약국 처방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의료급여 받고 다음에 요양비 내용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장애인이란 특례, 임신출산 특례,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임신출산 특례 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 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추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바우처가 아니라 건강보험상에는 바우처인데 여기에서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거기 출산 비용을 포함해서 추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하면서 현금급여로 운영되고 있음을 차이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다 좋죠. 이렇게 해서 이 판사한 내용과 이 교재를 본 내용 가지고 의료급여는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와 있군요.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만들어진 법이죠. 2005년에 특히 중요한 법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긴급복지지원법, 하나는 바로 노령화 사회가 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그래서 2005년에 대표적인 법 두 개는 바로 이 긴급복지지원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있는 것처럼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벼락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날벼락을 맞은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자산조사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소위 유급성, 신속성을 대상으로 하되, 소위 유급성, 바로 위기 발생 직후에 바로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성을 갖습니다. 단기성. 원칙 1개월만 아니면 한 번만 이걸 원칙으로 하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특징을 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또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신속성이 나와 있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위기상황이 나와 있죠. 위기상황이란 그 내용, 바로 거의 정의가 바로 출제되는 영역이어서 어떤 것을 위기상황이라고 하는가. 여기는 연령 제한 없지 않습니까? 거기 오면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어쨌든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금 우리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문제가 큽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이 벌었으니까 자식이 버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왔지만, 그런데 자식이 은퇴를 해버리면 이젠 자식의 소득이 상실되잖아요. 주소득자의 소득이 상실된 경우. 이런 경우에 점차 가까워질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노인은 어떤 사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럴 적에는 우리가 이제 부양의무자 조항을 따지게 되는 기초연금에 여러 가지 따지겠지만 바로 이런 중앙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 그러면 가구 구성원이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등의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거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 바로 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거기 긴급지원기관,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의료급여에서는 보장기관이라고 표현하지만 보장기관, 여기는 긴급지원법이냐 긴급지원기관이라겠지요. 거기는 시도지사도 아니고 바로 뭐야? 신속하게니까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도지사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만 긴급지원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다음에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밑에 나와 있죠.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은 공공부조법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직접 지원의 방식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계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 방식에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순서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하는 것처럼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으로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또 기타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은 6개의 직접 지원 방식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까지는 출제는 그렇습니다만은 거기 오시면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또는 기타 지원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2번에 걸쳐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상한선 3개월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합쳐서 12개월은 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 지원과 의료 지원은 한 번을 원칙으로 합니다. 1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기 1개월 또는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이끌어지는 신속한 긴급 지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도 있고 상담 등의 이런 지원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지원한도 나와 있죠. 지원한도 해서 쭉 보시되 5번에 보시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료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주거급여는 43%인데 여기는 긴급지원이어서 그런지 주거지원을 40%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 주거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40%,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바로 그 조항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2010년에 만들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장애인연금법이 만들어지는데 참 염원했던 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연금법입니다. 마치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연금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겁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만 주는 겁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18세 이상. 왜 그러냐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은 아동이니까 장애 아동수당을 받는 거고 18세가 넘으면 아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받든지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법의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그중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그중에서도 18세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그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뭐예요? 중증장애인인지 아닌지 진단,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지 아닌지 자산조사, 18살이 넘었는지 아닌지 귀속적 지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 자산조사, 그리고 귀속적 지위라고 하는 연령이 되겠어요. 이것은 그대로 장애아동수당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수당이나 장애수당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3가지입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어요. 거기 보시면 장애인연금의 부담은 장애인 부담에 장애인연금의 비용 부담이 2번에 나와 있지요. 거기 보시면 비용 부담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을 하죠. 공공부문이 국세부문과 지방세부문에게 다 부담할 겁니다. 목적에 보면은 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 줄 누구를 대상으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첫 줄 나와 있죠.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수급권자의 범위, 그 장애인 중에서도 거기 보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18세 이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령, 그리고 중증장애인지 아닌지 진단,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지 아닌지 자산조사.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의 70%, 중증장애인의 70%가 받도록 해야 된다. 마치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한 것처럼 장애인연금에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그들 범위의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만약에 장애인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게 된다면 부부가 모두 거기 보면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처럼 20%를 감액하여 80%만 준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다 안 주고 80%만 준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3교시 3명이기 때문에 착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감액하여 지급하는 겁니다.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라는 것도 꼭 명심. 거기 감액이란 단어가 착시하면 안 돼요. 지쳐버리면 앞에 보다가 대충 오고 넘어가는데 뒤에가 함정을 파는 것이 3교시의 특징이니까 그런 단어 감액에다가 에센트를 두고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또 공무원도 소속 공무원도 역시 동의를 전제로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무슨 절차가 있어야 돼요?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제공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8조에 나와 있죠. 2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기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기초연금의 지급기간인 것처럼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시기를 보면은 거기 오면 언제부터 한다? 기초연금과 똑같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마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지급기간은 똑같이 488페이지와 497페이지에서 나란히 우리에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수급계좌, 장애인연금은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장애인연금 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을 누구한테 줬어요? 금융기관에 주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법기관이 맡아야 될 것을 금융기관에 퍼넘기는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만 약간 전문성도 있고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약간 좀 무리한 수는 있지만 뭐 이런 내용. 그 누가 금융기관이 그것을 감독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대당별 사회복지법으로 해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